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업 밸류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주 피상적인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만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앞날도 높고 한국 경제도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삼성전자가 현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설계 부분을 분리 매각하고 또 나아가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 외에 이동통신 또는 가전 이런 부분들을 분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이 분사된 새로운 회사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CEO를 선임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야만 삼성전자가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사와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이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런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재벌 체제라는 소유 구조의 특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전체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 주식을 한 3 내지 4%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황제 경영이 가능한 것은 이런 3, 4%의 지분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몇 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특정한 계열사를 통해서 다시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유 지배 구조를 한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의 동생, 어머니들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합니다만 삼성물산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8.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그룹 계열사 50개 내지 60개의 제조업 그리고 금융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열사를 통한 출자 구조를 활용해서 작은 지분을 소수 회사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룹 전체의 의결권을 사실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황제 경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벌이라는 한국의 특이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하에서 기업의 경영 목적이 기업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즉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목적보다는 총수 또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익 편취 그리고 세습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 가치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업 밸류업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총수 일가의 이득이라는 이 기득권에 집착하다 보니 삼성전자가 현재 처한 것처럼 기업의 진화 또는 산업의 진화가 방해를 받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주의 의미는 잉여 권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고용하거나 자본재를 구매하거나 또는 렌털하게 될 때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권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권리들이 우리가 구체적 권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잉여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일단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서 이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채권 발행자, 은행, 이런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들을 주주들이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제학의 원론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윤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는 잉여 권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 또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윤 극대화의 방식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고, 또 이것이 이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잉여 권리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증권화해서 상장됐을 때 많은 주주들에게 쪼개서 팔게 됩니다. 일반 주주 또는 소수주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소유 구조가 사실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프리스탠딩 와이들리 헬드라는 소유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회사들은 모회사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고, 오직 모회사만이 상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경우 같은 경우도 알파벳이라는 모회사의 100% 완전 자회사입니다. 구글이 상장된 것이 아니고 알파벳이라는 모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알파벳의 주주들은 대부분이 기관 투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른바 widely held 소유 분산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유 분산 모기업 그리고 100% 완전 자회사라는 기업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소유 분산된 모회사에서 경영인은 전문 경영인이 됩니다. 이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기업 가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영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도덕적 해이, 대리인 문제라고 경제학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 또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에서 소유 분산 기업이라는 소유 구조 때문에 일종의 프릭션이라고 흔히 말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유인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해서 이 사회이사가 전문 경영인의 일탈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주주가 사회이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또는 전문 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 직접적으로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본시장 자체가 경영인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적대적 M&A 시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영인이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못 살리고 있을 때 적대적 M&A를 통해서 경영자를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들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업 내외부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분산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영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총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이사의 멤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종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이재용 회장이 내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벌 총수가 지배기업들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지배기업을 좌지우지하며 그리고 이 지배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의 의결권을 충분히 장악하는 그런 우리의 소유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총수 일가들이 소수의 기업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분이 없이 간접 지분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른바 터널링이라고 하는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이른바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합니다. 지배주주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데요.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장악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미국식 소유분산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을 사실상 총수가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오히려 이사회가 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 지배구조 하에서 우리 총수들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 상표권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임원으로서 또 많은 겸직을 통해서 많은 급여를 가져간다든지 또는 모든 주주들의 공통된 자산인 자사주를 자신의 경영권 방어나 확대를 위해서 활용한다라든지 와 같은 수많은 사익 편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일부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또 많은 경우는 아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수 일가가 이런 사익 편취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이고 또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업 밸류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이 소유 지배 구조, 특히 기업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고 아베 총리가 2014년쯤에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해서 일본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바로 구조조정인데요. 이 구조조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기업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014년, 15년에 아베 정부는 이른바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일본 기업 지배 구조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코드를 통해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공적연금이 기업들이 상호 출자를 해소하도록 압박을 하고 또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재벌은 해체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과거 재벌에 속했던 회사들이 서로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 출자를 통해서 계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계열을 통해서 각 계열사에 있는 경영진들은 백기사 역할을 하는 다른 계열사 때문에 경영 참호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못해도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경영자가 물러나거나 쫓겨날 그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1990년에 일본의 경제 침체의 가장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 아베 정부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른바 세 번째 화살이라는 구조조정 정책을 하게 되고요. 이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상호 출자들이 많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이사를 도입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일본의 큰 기업들은 사실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견기업들, 특히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이런 밸류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른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배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천 방침과 구체적 이행 목표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것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아베의 세 번째 하살부터 이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식 소유 지배 구조에서 사실상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런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초점을 둬서 소유 지배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재벌 체제라고 하는 소유 지배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아주 피상적인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만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삼성전자의 위기 국면,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삼성전자의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제대로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재벌 총수가 전행할 수 있는 한국 재벌이라는 소유 지배 구조에서 비롯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소유 지배 구조 하에서 한국 재벌 총수 일가들은 수많은 사익 편취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지만 본인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소유 구조, 특히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산업을 통해서 형성된 한국 재벌들의 핵심 기업들이 바로 중화학공업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출자 단계, 출자 구조를 풀 요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사를 통해서 더 개별 기업들이 더 책임 있는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적극적인 도전자의 정신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앞날도 어둡고 한국 경제도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과연 이것을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기보다는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 재벌들이 이런 소유 지배 구조 하에서 누려왔던 사익 편취와 같은 큰 자신들의 혜택 또는 이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고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의 재벌 체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재벌 체제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면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